여기 한국의 건물은 1년도 채 못 버티고 쓰러진다며 한국은 기술 후진국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건설 대기업 출신의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가게 된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타오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중국의 주류민족인 한족 출신인 아닌 소수민족 출신인데요. 아무래도 이 글은 분명 중국 공산당이 볼 테고 제가 지금 어느 민족 출신인지 밝히면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거기까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소수민족 출신답게 매우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당연히 중국 정부의 지원은 하나도 없었고 이들은 그저 저희 마을을 착취하기 바빴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하고 중국 본토로 가서 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셨기에 제게 고등학교라도 졸업하라며 눈물로 호소하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했고 지긋지긋한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했기에 그렇게 중국 본토로 가서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하나의 중국이라더니 중국인들은 제게 엄청난 차별을 가했는데요. 이들은 소수민족 출신들은 게으르고 지저분하다며 저와 제 가족들을 모욕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참고 열심히 일했고 결국 약하고 비실비실한데 게으르기까지 한 중국 한족들과는 달리 타고난 힘과 성실함을 보여준 저는 중국 최고의 대형 건설사가 주관하는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건 정말 쉽지 않더군요. 저는 중국 최고의 건설사에서 일했음에도 이곳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너무나도 수준이 낮았거든요. 일단 이들은 힘들면 뜬금없이 한국을 욕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몹시 가난한 국가며 매일같이 날림 공사가 계속돼서 하루가 멀다 하고 건물이 붕괴되고 있다며 비웃어댔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나 한국 거리의 노숙자들이 즐비한 영상들을 찾아보며 시시덕대곤 했는데요. 저는 다른 나라를 욕하고 싶지도 않았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무척이나 좋아하시기에 한국은 더더욱 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노동자들은 일체의 튀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죠. 그들이 욕을 하면 저도 맞장구를 치면서 함께 한국 욕을 해야 했거든요. 제가 욕을 하지 않으면 이들은 제게 무차별 구타를 일삼았고 작업 중에 망치를 던진다거나 높은 현장에서 밀려고 한다거나 하며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러다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욕해야만 했죠. 말이라는 건 정말 무섭더군요. 저는 말로만 한국을 욕하고 마음으로는 늘 한국 편을 들었지만 어느샌가부터 저는 진심으로 한국이 미워지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순식간에 저는 한국 인부들은 기술도 없고 중국 노동자에 비해 월급도 3분의 1만큼만 벌며 그마저도 배신을 일삼는 한국인 관리자들에게 떼어먹히기나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산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본사에서 온 중국인 건설 관리자들도 현장 일이 힘들 테지만 그래도 국가가 붕괴되고 약탈이 일상인 한국에서는 이런 일자리도 못 구해서 다들 굶어 죽고 있다며 이런 한국인들보다 위대한 중국인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냐며 선동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한국 여성을 사오라며 100만 원이면 충분히 예쁜 한국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꽤 숙련된 기술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부모님께 보내는 돈 외에는 절대로 쓰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지금껏 모인 돈은 정말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저는 주 6일을 일하고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요. 저는 중국 최고의 건설사에서 일하기에 아무래도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중국인들은 거의 없을 테죠. 그럼에도 저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다면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기도 빠듯할 때가 많습니다. 제 동료 인부들 또한 돈을 아끼기 위해 직원 기숙사 대신 허름한 텐트에 3, 4명씩 모여서 살고 이래도 돈이 부족해서 도둑질을 부업으로 삼고 있는 동료들도 꽤 많은데요. 이들은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동료들의 개인 장비를 훔치기도 하죠. 상황이 이러니 이러한 훔친 물건에 대한 판매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작물 거래 상인들이 주기적으로 건설 현장 텐트촌에 방문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건설 현장의 자재와 고가의 장비들까지 싹 다 훔쳐가는 전문 조직들까지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일이 끝날 때마다
자재들을 전부 건물로 옮기고 보초까지 돌아가면서 서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을 욕한다는 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가난해진 게 분명해 보이지만 제가 수년 전에 고향에서 살 때만 해도 한국은 문화 강국이자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저는 가장 친한 고향 친구인 웨이와 어렵사리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으로 온 저와는 달리 그는 한국으로 가서 일하게 되어 저희는 몇 년간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은 부모님까지 모시고 한국에서 사는 중이라며 한국에 온다면 중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3배는 많이 벌 수 있다며 한국행을 적극 추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라는 말에 알 수 없는 울림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웨이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중국에서는 정말 희망이 없었거든요. 비참하게도 나름 중국의 대기업 현장직에 숙련된 기술자인 저였지만 한국으로 갈 비행기 값조차 없어서 웨이에게 돈을 빌려야 했는데요. 그런데 웨이는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비행기 값쯤은 애들 장난 수준의 적은 돈이라며 흔쾌히 돈을 내주더라고요. 저는 그의 부유한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돈이 없어서 99% 이상이 살면서 비행기 한 번 못 탄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는 웨이는 그런 궁핍한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약간의 설렘의 감정마저 느낀 채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 본 한국의 길거리 모습은 제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죠. 한국 거리에는 노숙자들과 거지들이 질비해서 나라 붕괴 직전까지 몰린 혼란한 상황이라더니 이곳에는 노숙인은커녕 중국에서는 그렇게나 흔하다는 노숙인 거리와 길거리 텐트촌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며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비싼 브랜드의 옷을 걸친 채 일과 후에 여유를 한껏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버스를 이용해서 웨이가 가족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국 버스에 타자마자 정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버스는 중국 버스와는 다른 엄청나게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현금이 아닌 카드나 모바일 결제로 버스비를 지불하는 방식은 중국과 같았지만 그저 모바일 결제만 구현해놓고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시스템과 인프라 자체가 중국과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한국 버스에는 여러 노약자석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한국인들은 노약자석을 비워두고 일반석의 안쪽부터 차례차례 앉는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국 버스에는 하차벨도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버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도 버튼 한 번에 하차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사실 이건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 버스에는 아직도 하차벨이 없거든요. 중국에서는 일부 외국인이 이용하는 버스를 제외한다면 현지 버스에서는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기사와 연결되어 있는 고무줄을 튕겨서 정차하는 시스템을 수십 년째 사용 중이거든요. 한 번은 어떤 중국인 할아버지가 꾸벅꾸벅 졸면서 정류장마다 머리로 고무줄을 튕겼는데 이에 화가 난 버스 기사가 달려나와서 할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버스 밖으로 던져버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고무줄을 튕기는 후진적인 정차 시스템은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며 버스 기사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버스 안에서 담배도 엄청나게 피워대서 가끔은 담뱃불로 인해 고무줄이 끊어지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즉,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수준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탄도 잠시, 버스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대체 장애인이 버스에 어떻게 탑승할까 싶어서 엄청난 호기심이 들었는데 이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버스에서는 장애인 전용 경사턱이 추가적으로 펼쳐짐으로써 휠체어가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했거든요. 심지어 한국 버스에는 장애인 전용 좌석까지 구비되어 있었고 한국인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서 휠체어를 탄 여성이 장애인 좌석에 무사히 착석하도록 도와주더라고요. 또한 장애인을 배려해서 낮은 위치에 만들어진 장애인용 하차벨은 벨소리가 여러 차례 울려서 버스기사로 하여금 장애인을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해주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이러한 첨단적인 모습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기에 저는 놀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애초에 장애인은 버스 탑승이 불가능하거든요.
중국 버스는 버스의 턱이 상당히 높은데 별도의 경사턱도 없어서 휠체어가 탑승할 수 없고 버스 기사는 바쁘다며 휠체어가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휠체어를 탄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국인 버스 기사는 장애인은 집에나 있지 왜 여러 사람을 고생시키냐며 휠체어를 일일이 전부 도와준다면 다른 승객들이 기다리느라 피해를 보지 않겠냐며 욕짓거리를 해댔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버스에 탑승해 있던 다른 중국인 승객들도 손가락질하며 휠체어를 탄 여성을 욕하더라고요. 저는 지방의 한적한 소수민족 거주촌에서 살아왔기에 중국 본토의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에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중교통에 마저 장애인을 위하는 인프라까지 구비된 상태였고 이건 중국이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수준 높은 모습이기에 저는 지금껏 중국인들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완전히 눈치채게 되었죠. 한국인들은 가난하고 수준이 낮다더니 중국인들은 그야말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잡한 생각을 하며 웨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웨이는 한국어를 몰라도 배우면 된다며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착한 사람들이라 많은 배려를 해줄 거라고 말해왔는데요. 그리고 저보고 중국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소수민족 출신이라고 밝히라는 의미심장한 팁까지 주더군요. 그리고 이 팁의 의미는 다음날 현장에 투입되자마자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죠.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일하게 된 곳은 공교롭게도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가득한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도저히 통제가 되지도 않았고 일도 매우 대충 했기에 한국인 관리자들은 이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 중국인 건설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은 게으르다며 비하했지만 제가 이곳에서 본 중국인들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쉴 수 있는지를 연구하러 나온 사람들 같았죠. 그만큼 책임감도 없고 일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게 맞다면 이건 전부 중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 분명해 보였죠. 또한 텃세가 어찌나 심하던지 이들은 여기가 아직도 중국인 줄 아는지 소수민족 출신인 제게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뭐 타고난 장사 체질인 제가 한 놈을 잡아서 흠씬 두들겨 패주자 힘도 없고 비실비실한 중국인들은 그 뒤로 겁을 먹고 찍소리도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우연한 기회로 한국인 인부들이 줄을 이룬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과 일한 지 첫날 만에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죠. 제가 중국에서 배웠던 대로 일을 하자 한국인 노동자들은 기겁을 하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거든요. 처음에 저는 한국인들도 중국인들처럼 차별과 텃세를 부리는 건가 싶어 울적해졌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중국에서 배웠던 기술들은 전부 날림 시공을 할 때나 쓰는 헛기술들이었고 한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으면 전부 무너진다며 어디서 이런 잡기술을 배웠냐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저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대형 건설사에서도 알아주는 숙련된 인부였는데 이런 제 기술이 전부 잡기술이라면 도대체 다른 중국 건설사들은 얼마나 개판으로 건물을 짓는단 말인가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새로 배운 기술은 배우자마자 그동안 제가 헛짓을 하고 있었구나를 단번에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정교하고 전문적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화는 몸짓으로 소통해야 했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은 말은 툭툭 내뱉는 것 같아도 늘 인내심을 발휘해주며 기술만큼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죠. 한국인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술일지라도 늘 다른 인부들과 공유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함께 발전하곤 했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발전된 기술과 기계는 중국에서 접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신속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건설 현장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놀랍도록 체계적인 목적을 통해 일이 진행되었기에 항상 빠르고 신속하게 일처리가 진행되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매우 인상 깊었는데 이들은 그저 빠른 속도만 추구하는 것 같지만 이건 엄밀히 말해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의미했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높은 기준에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해서 매우 힘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의 현장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자신의 기술을 남에게 알려줄 수 없다며 자신이 작업을 할 때는 전원 안대를 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에 일처리가 빠르려야 빠를 수가 없거든요. 또한 중국에서는 체계라는 게 없어서 늘 뚜렷한 목적 없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기에 결국 이도저도 안 되고 작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보고도 큰 영감을 받았는데요. 건설 현장에는 나이가 꽤 있는 한국인 아저씨나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실 중국인들은 나이가 들면 돈이 없어도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젊을 때 많이 일했다며 자식이 돈을 벌어서 자신들을 먹여 살리기만 바라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자신의 아내를 강제로 일터로 보내버리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늙어서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젊었을 때 한국의 산업 여군으로서 쉬는 날도 없이 가족을 위해 청춘을 바쳤다고 했는데 나이가 든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하며 사회의 보탬이 되고 있죠.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가족들을 팔아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중국인들과는 달리 자신이 조금 더 고생함으로써 자식들 용돈이라도 한 번 더 주고 싶어서 일한다며 존경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한국 중장년층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나서 몇 번이고 눈물을 훔쳤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한국 생활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에 비해 거의 3배의 월급을 받으며 기술자로서 더욱 성장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죠. 특히나 점심 식사로 나오는 한식이 너무나도 맛있었는데요. 저는 그중 비빔밥과 시래기를 가장 좋아하고 이건 맨밥에 기름만 둥둥 떠다니는 국물만 나오는 저질 중국 현장밥보다 100배는 맛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어 실력도 늘어가고 있고 중국에서와는 달리 돈도 금방금방 모여서 부모님을 데리고 올 날만을 기다리며 악착같이 살고 있는데요. 저는 제게 희망을 보여준 한국에 늘 감사한 감정을 가지며 살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중국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곤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말이 많은 부실건설은 전부 중국인들의 작품이거든요. 현재 중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아파트가 붕괴되고 있는데 이런 허접한 기술력과 책임감 없는 기질을 가진 중국인 인부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을 망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부모님을 데려오면서 힘도 세고 일도 열심히 하는 저희 마을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올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부실공사의 원인인 중국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일할 수만 있다면 한국의 우수한 건설 현장은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